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6월 20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노예 해방의 날을 맞아서 휴장을 했고 이제 선물 시장은 일찍 조기 폐장한 상황이고 오늘 국내 증시 이제 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 주춤하는가 싶더니 오늘 코스피가 무려 40포인트 넘게 상승하면서 3년 5개월 만에 3,000선을 넘어섰네요. 그러게요. 코스피 PBR 1배가 네. 이렇게 어렵게 오나 싶기도 하는데 또 굉장히 가파르게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 이제 사람 욕심이라는 게 네. 3,100까지 얘기 더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났던 만큼 좀 이런 흐름이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증시를 둘러싼 매크로 환경 자체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올해 우리 국내 증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기세를 몰아서 쭉 달려가네요. 그럼요. 기대가 되는 시장입니다. 아마 국내 재료 개수로만 치면 네. 우리나라가 진짜 1등이긴 할 겁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좀 체크해볼 포인트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바로 모셔볼까요? 예,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마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오랜만에 PBR 1배 3,000이라는 숫자 와. 보셨을 것 같은데 또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기가 막히게 어느 정도 고점에 오면 네. 불안감 섞인 얘기들도 하신단 말이죠. 네. 이사님께서는 좀 어느 쪽이세요? 조금 더 즐기자 쪽이세요? 아니면 이제 좀 뭔가 출구를 찾아야 되나라는 쪽이세요? 조금 더 즐겨야 된다라는 시각이고요.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아야 될 게 밸류에 캡을 씌워서 지수의 고점을 논하는 건데 PBR 1배가 왔다라고 그다음에 지수가 한 3,000선에 왔다라고 해서 시장이 고점의 징후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상승의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빗대어서 과거에 시장의 고점이 나올 때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들어오고 있는 매수의 강도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시장 정도다 보니까 고점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그다음에 각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흐름을 보더라도 아직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체 시총 비중이 이제 한 15%에서 18% 정도까지 줄어든 상황인데 나머지 시총 상위보다 아직 약한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마지막 피날레를 나타낼 때가 어찌 보면 지수의 고점의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나타났던 지수의 고점 형태를 보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지수의 일반적인 상승세, 한 평균 최근에 1에서 3% 상승보다 피날레 상승은 5에서 9% 정도 하루의 상승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밸류 측면으로 캡을 씌워서 지수의 고점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좀 불편해질 수 있는 네.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준을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시세를 내뿜을 때가 어느 정도 고점에 다다랐다, 단기 고점에 그렇게 네. 보면 된다는 거죠. 네, 어찌 예. 보면 시총 상위의 기준으로는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플랫폼 관련주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그 기세가 지금 심상치가 않은 게 네. 네이버가 먼저 급등을 하더니 이제 뒤이어서 오늘은 보니까 카카오가 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배경이라고 보시나요? 시장이 어찌 보면 AI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화두가 되어 왔었고 네네. 작년 올해 계속 반복되어서 체크가 된 부분은 이 캐펙스 투자란 게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점이었는데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를 보니 이 캐펙스를 고려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음을 판단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답보 상황이긴 했는데 최근에 변화가 된 부분은 그 정권에 대한 부분에서 좀 불확실성이 있다가 이제 대통령이 정해진 상황이고 이 속에서 AI와 관련된 부분의 정책 같은 경우를 구체적인 요소를 대입을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가 주가가 강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공매도 비율 같은 경우도 높은 상황이었는데 이게 비율이 낮아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보면 실제 매수자도 있지만 공매도의 환매수까지 함께 더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연속성이 존재를 하고 수급 같은 경우도 공매도 환매수, 신규 매수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여기에서는 수급에 대한 강도로 인한 상승, 근데 이 내면에는 정책에 대한 부분의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얘기해 주신 두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떤 AI 플러스 스테이블 코인까지 사실 네네. 스토리를 엮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이외에도 추경이랄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런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건데 이거는 비단 뭐 네이버,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네. 기타 다른 업종군들이나 종목군들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방금 이제 마감 상황을 보니까 장 막판에 외국인이 한 2천억 원 이상 매수세를 더 확 늘리면서 네. 5,600억 원 이상 그러게요.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했고 선물 시장에서도 와. 거의 3,000개가 가까운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외국인들은 어떤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역시 뭐 정책 얘기도 당연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외국인이 시장을 판단할 때 유동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여요. 단순히 뭐 시장의 거래 대금만 보더라도 뭐 최근에 늘어난 게 역대급으로 늘어났다 보니까 외국인도 위에 동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환율 흐름에 빗대어서 외국인의 수급 같은 경우는 좀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네. 뭐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외국인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바라보는 게 밸류의 측면에서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최근에 시장에서 겪었던 뭐 밸류업 그 부분과 함께 좀 상충돼서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도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의 상승 같은 경우는 구체화된 정책의 진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뭐 외국인 입장에서도 추가로 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 대비 국내 증시 상승률이 월등히 높은 상황이에요. 특히 네. 올해 들어서.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 그 이전에 2년 동안은 우리 증시가 굉장히 못 갔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평가였기 때문에 이제 갈 시점이니까 가는 거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정부가 좀 바뀌면서 뭔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특히 네.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상법 개정이 지금 예정된 대로 뭐 가이드라인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구조 개편 같은 경우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네. 보이고요. 시장 안에서 언제나 뭐 발목을 잡았던 뭐 지주사의 할인 뭐 이 부분은 뭐 더블 카운팅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은 좀 뭐 다시 재밸류를 찾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상법 개정이란 게 썩 달갑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주식 시장이란 면으로 봤을 때는 뭐 지배구조 개편을 좀 앞당길 수 있는 요소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금 상승에 대해서 강도가 더 강한 지주사들을 보면 사업회사의 형태를 띈 지주사들이 조금 더 주가의 퍼포먼스가 강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배구조 개편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아마 시장에서는 또 과거의 밸류에 상당 캡을 씌워서 이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사업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주가 상승이 강한 지주사들을 보면 뭐 한화, 그다음에 뭐 두산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기본 30에서 50% 정도까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회사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절하되고 있는 뭐 CJ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시장에 좀 화두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전에는 시장 전반이 다 같이 올랐다면 네. 지금은 이제 섹터별로 조금씩 선택적으로 오르기도 하다 보니까 상법 개정이나 또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좀 핀포인트로 얘기를 해주셨고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제가 궁금해서 미리 하나만 더 덧붙여서 네. 질문을 드려보자면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초친다고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이 6월 22일이지 않습니까? 네. 6월 들어서 코스피가 하락한 날이 딱 하루입니다. 그죠? 그러면 매물 소화 과정이라는 것도 사실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아직 못 사신 분들은 굉장히 조바심을 그러니까 맞아요. 살 기회를 그죠. 안 주는데 네. 막상 조정이 오더라도 이 위치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또 갸우뚱하세요 동시에. 네. 아직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유하신 분들이야 그냥 맘 편히 지금 상승세 즐기면 되는데 없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조정이 일어났을 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하단에서 다시 출발해야 되는 겁니까? 들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시장의 형태에서 예, 이거를 내비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유동성 장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동성 장세 같은 경우는 시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기에 살 수 없게 상승이 되는 네,
이게 기술적으로 지금 설명이 안 되는 안 되죠. 상황이잖아요. 예. 이 상승의 뭐 기울기라든지 그런 면을 봤을 때 유동성이 피날레를 나타내지 않으면, 예를 들면 시장에서 미리 예고되었던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동성을 풀 수 있는 뭐 추경 기타 요소들, 이게 시장의 예상보다 아예 좀 잘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 시장은 꺾일 수가 있겠죠. 예정된 유동성 같은 경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뭐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조정 나오면 주식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좀 빠져 있는 거를 사야 하는지 아니면은 계속 강했던 쪽을 사야 하는지, 이 부분은 뭐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접근을 해도 돼요. 이 의미가 뭐냐면 어떻게든 주식 비중은 늘려야 된다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뭐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약간의 버블 형태를 띠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유동성이란 걸 인지를 하고 들어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전히 단기 부동자금은 꽤 많습니다. 네네. 지금도. 그래서 유동성 고갈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답이 되리라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정부 정책과 함께 맞물려서 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니어스법이 상원 통과하기도 했고요. 물론 국내에서는 이 원화 자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실제로 사용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주식 시장에서 하나의 투자 섹터로 우리가 좀 인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의 시장 반응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종목들을 보더라도 뭐 결제와 관련된 종목 또는 플랫폼 기반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장의 중심이 된 상황이죠. 주가가 빠지지도 않고 계속 뭐 최근의 흐름들 보면 단기 한 2, 3일 만에 뭐 2배의 상승도 나타난 종목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점은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 또 밸류의 잣대를 논하면 이거는 뭐 비싸다라고 할 수 예. 있는데 거기에 갇혀서는 안 되고, 지금 진행되는 정책이 뭐 스테이블 코인이 유동성을 키워서 시장에서 미국은 뭐 국채 보조 수단으로 쓸 수 있다라는 주장이고, 우리나라는 좀 지금 부족한 뭐 세수라든지 그런 면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요소라고 얘기는 해요. 이걸 어찌 보면 뭐 기술적인 측면을 하나하나 깨서 보면은 추후에는 버블에 대한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은 자본 시장에게는 불편하게 될 수 있는 요인이 존재를 하는데 이미 뭐 시작되지는 않았고 네. 제도적인 면에서 개편을 하면서 진행이 될 거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 관련된 종목에게는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네이버, 카카오 또는 뭐 LG CNS 이런 종목들의 강세 같은 경우는 단순히 밸류적인 면에서 논하기보다는 좀 누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국내 증시는 어찌됐건 지금 계속해서 좀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둘러싼 여건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은 게, 네. 일단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금 무력 충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할지 여부는 이제 2주 정도 좀 시간을 갖고 보겠다. 네. 그러니까 이란이 먼저 핵 협상을 원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네. 여기에다가 또 관세 이슈 아직까지도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도 나토처럼 그 전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사실 시장에서 보면 약간 또 악재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변수가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시장이 깨지는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이번에 중동 이슈로 인해서 뭐 외국인 수급이 빠지는 걸 보여줬을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전혀 그런 현상이 그렇죠. 나타나고 예. 있지 않고, 되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면전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전쟁 개입으로 인해서 좀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미국은 조금 조심히 흘러가는 면이 있었어요. 선물의 흐름을 보더라도. 그런데 미국 선물이 빠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개장할 때 종목들은 강해 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시장의 조정이 만약에 전쟁의 요소로 나타나고 이게 전면전의 형태로 가지 않는 이상 에는 뭐 주식을 계속 늘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이게 뭐 파국의 면이라고 하죠. 전면전으로 가서 뭐 미국의 개입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장에 대한 판이 좀 새롭게 짜일 수가 있어요. 그때 가서 이 부분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관세 측면 같은 경우는 각 국가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나토 순회 국방비 증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또 협상에 대해서 조율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볼 면은 뭐냐면 중동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를 하는 게 팩트고 관세에 대한 부분도 협상에 대해서 나아가야 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건 팩트인데 이 두 부분이 지금의 시장에 반영된 변수 정도라고 하면은 여전히 주식은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계속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전쟁 자체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겠지만 네. 이에 따라서 유가 급등으로 인한 산업 전반적인 충격이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JP모건에서는 이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란에서 정권 교체까지 일어난다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레인지보다 더 급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유가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과 전망들 그리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유가가 만약에 경기가 좋아서 수요 측면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도 진행이 안 될 거고 막 각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급에 대한 요인, 근데 이 공급에 대한 요인이 외부 변수죠. 중동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단기로 반등이 나온 거다 보니까 아직은 큰 우려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요인을 또 한 번 더 가지고 오면 지금의 중동에 대한 변수는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불확실성으로 반응을 할 때는 유가가 좀 올라오곤 한데 전면전의 형태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미국이 얘기했던 2주 내 협상이 없으면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는 점이 실제화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유가는 또 다시 좀 지금의 레벨 상단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 시장에 반영된 변수가 수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에 대해서 주식 플레이 같은 경우도 수정이 돼야 되고 그때는 유가 같은 경우도 박스 상단을 뚫고 올라가면 그때는 또 불편해질 수 있겠죠. 네. 제가 사실 유가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가 사실 이 질문 드리려고 하는 건데 원재료비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국내 산업이나 기업들 중에서 이 원재료비를 가격에 정가시켜서 여전히 수익성을 고수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걱정 반,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것도 이제는 좀 반영을 해서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반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유가 상승했을 때 좀 이거를 방어해낼 수 있는 산업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제품으로 만들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를 찾아봐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서비스가 우리 앞에서 말한 이런 서비스업 중에 제일 자유롭긴 하겠네요. 네, 시장에서 계속 봐오는 쪽 서비스, 엔터, 무형자산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바라볼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 여러 변수 중에서 지금의 외부 변수는 중동으로 인한 유가 상승 또는 관세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 여기에 빗겨 있는 기업을 볼 필요도 있고 아예 직접적으로 타격 입는 기업들 같은 경우를 준비를 해놓는 거죠. 만약에 이 변수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 반영된 변수보다 더 빠르게 제거된다라고 하면은 직접 타격을 입는 업종 종목들 같은 경우가 반등이 빠를 수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FMC 이제 시장 예상대로 이제 금리는 유지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는 한 올해 2차례 정도 50bp 정도 인하 가능성은 열어둔 상황인데 물론 이것도 이제 지표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관세라든지 지금 중동 쪽 이슈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도 좀 지금 머리가 복잡할 것 같은데 이게 전반적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 금리를 봤던 건 한 2회 인하 정도를 계속 그 컨센으로 반영을 하고 있었고 이게 1회 또는 지금의 스텝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계속 그 압박을 하면서 금리를 인하하라고 하는데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나오는 데이터를 통해서 금리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금리 인하를 빠르게 단행할 필요는 없고 좀 하반기에 갔을 때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를 반영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금 전고점 부근까지 와 있기는 해요. 하반기에 어찌 보면 유동성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금리일 수도 있지만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은 좀 뭐 압박을 통해서 풀어가든 아니면은 다른 유동성 요인을 마련을 하든 관세에 대한 부분의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면서 시장을 밀어올리든 뭐 그런 대체할 수 있는 유동성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단기에 그 전고점에 왔다는 미국의 지수 부담은 있지만 뭐 미리 미국 시장 또한 주식을 줄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좀 직접적인 전략적인 부분 여쭤보게 네. 되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 속도가 좀 슬로우 다운이 되고 네. 인하 횟수가 줄어들게 될 경우에 그러면 미국 주식 시장이나 신흥국 시장에는 이거는 굳이 호황제를 따지자면 악재 쪽에 가까울 텐데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신흥 시장에 대한 이런 악재가 있더라도 네. 우리나라의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나? 희망으로 한번 돌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단기로는 이게 시장에는 좋을 수 있는데 부작용이 좀 시간이 지나서는 크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그 얼마 전 보면 우리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때 환율에 대한 우려를 그렇죠.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GDP 자체 데이터도 수정이 안 되고 있는데 단순히 금리만 그러면 이게 부동산은 내버려 두는 거고 나머지는 좀 불편해질 수 있는 요인이다 보니까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여전히 금리가 만약에 우리나라만 금리 인하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열광하겠죠. 유동성이 네. 풀려 있으니까. 뒤에 부작용 같은 경우는 좀 후폭풍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지금은 좀 뭐 미국과 나머지 신흥국과 비교를 했을 때는 좀 누릴 수 있는 상황. 다만 뒤에는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증시가 사실은 미증시 대비로 최근에 수익률이 좋기는 한데 저는 네. 이제 궁금한 게 최근에 나온 지표 중에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미국이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안고 쭉 갈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기업들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많기 때문에요. 맞아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유동성이 시장에 유입되니까 누리는 거고 네. 뭐 현재까지 나타난 미국의 데이터 뭐 장단기 금리 차 역선이 있었을 때는 시차가 있지만은 경기 침체는 필이 온다 뭐 이런 것처럼 다 역전 현상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시기든 경기 침체는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뭐 미국의 데이터를 봤을 때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점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뭐 미국에서 개입을 하든 컨트롤을 하든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그것을 못 이루어낸다라고 하면은 유동성이 밀려 올려낸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불편해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때는 팔아야죠. 근데 아직까지는 유동성의 힘이 강하니 좀 더 좀 누려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무형자산, 뭐 서비스 어쨌거나 이건 좀 너무 간 것 같긴 합니다만 PDR로 꿈먹고 네네. 지금 이렇게 기대감으로 가는 면이 있을 텐데 네. 앵커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시장이 언젠가는 숫자를 볼 때가 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다행히 뭐 글로벌 IB 보고서들 보면 우리나라도 실적 추정치가 조금씩은 상향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성에 안 찬다면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실망감으로도 올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지금 정도에서 어느 정도 서비스나 무형지표 쪽으로는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해두고 숫자가 잘 나오는 수출주로 약간은 비중 조절을 해놔야 되는 시점인가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고민도 조금 있긴 합니다. 실제로 반도체나 자동차가 그래서 잘 나가기도 했었고요. 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은 뭐 뚜렷하게 실적을 볼 시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지금 실적에 대한 추정치 조정 보면 뭐 아예 안 좋게 흘러간 거는 2차 전지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디스플레이 일부 이런 쪽이 뭐 최악의 실적의 조정이 나와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실적 추정치 보면 하반기로 갔을 때는 꺾이게 돼 있어요. 예. 이게 감안을 한 게 뭐 내면을 보면 원래라면 D램 같은 경우가 낸드 같은 경우가 고정가가 올라갈 때는 좋아지는 상황이었는데 HBM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그다음에 관세에 대한 부분까지 반영을 하니 추정치가 이렇게 내려간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가 시장 대비해서는 좀 약한 상황인데요. 나머지 뭐 유동성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정책으로 인해서 올라온 뭐 소위 말해 이 PDR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쪽을 매도해서 미리 실적 같은 경우에 초점을 맞춰서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아예 추정치 돌아서는 것
좀 확인하고 그때 교체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자산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봤을 때 네. 나라별로 봤을 때 앞으로 기대 수익률을 높여갈 수 있는 쪽은 어느 쪽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뭐 주식, 채권, 금 이런 쪽으로 또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포트폴리오 꾸려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게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선호도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안전 자산 선호 쪽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동성이 풀려 있는 시장이고 매크로 지표들, 소위 말해서 금, 그다음에 유가, 10년물 국채, 뭐 비트코인 흐름을 봤을 때 단 하나도 지금 안전자산 쪽으로 가라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위험자산 선호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속에서는 뭐 미국이냐 신흥국이냐 우리나라냐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유럽도 유리한 있잖아요, 유럽. 네, 네. 유럽은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네, 조금 배제를 해두고 네. 우리나라 잘 아는 쪽, 그다음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수익률의 여력이 있는 쪽을 보면 우리나라랑 미국 같은 경우를 뭐 이렇게 미국. 병행하는 쪽, 네, 거기에 무게를 둡니다. 미국도 그러면은 흔히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있고 네. 그게 아닌 중소형주 러셀 2000 쪽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어느 쪽이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이게 거예요? 금리 내리는 강도가 강하다라고 하면 중소형으로 중소형.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장으로 가는 거고, 금리에 대한 내리는 강도가 그냥 노멀하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제조업 형태 이런 쪽을 찾아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뭐 금리에 대한 부분은 노멀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면 뭐 제조업 기반 같은 경우를 좀 찾아서 보면 되고, 핵심은 미국 쪽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을 에너지? 네, 계속 좀 캐치를 해서 아, 가야 할 것으로 보여요. 에너지도 되게 많잖아요. 네. 뭐 전통 신재생 에너지. 있고 뭐 원전 있고 음. 많잖아요. 소형 모듈 원전 쪽, SMR 네, 쪽. 그다음에 그 LNG 기반의 인프라 기업들, 예, 그런 쪽들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굴삭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은 아직 재고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갈수록 이제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를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재건 같은 경우는 하나의 뭐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 있다 보니까 미국의 굴삭기 관련된 기업들도 찾아보시면 조금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저희가 너무 못 살게 구는 것 같아서 질문들을 아니 저도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네네. 그러니까 뭐 MMF나 아니면 CMA 자금에 대해서 고객 예탁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며칠째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네. 채권 시장을 보더라도 옛날에 초단기채 쪽으로도 자금이 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전에는 이런 불확실성을 해지하고 싶어서 초단기를 했다면 요즘에는 그냥 단기 자금으로서 잠깐 넣어놨다가 언제든지 내가 다시 위험자산 투자 자금으로 쓰려고 초단기채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간 파킹형으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유동성은 풍부하니 지금은 제가 계속 반대 입장에서 이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했지만 저도 사실은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전략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오늘 화장품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누적 화장품 수출액은 약 5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했고 특히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NH투자증권은 아모레퍼시픽의 2분기 중국 매출이 성장세로 전환하면서 실적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화장품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먼저 아모레퍼시픽은 오늘 9% 오르면서 14만 5,500원에 마감했습니다.
바른손과 한국화장품은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진입했는데요. 그 상승폭을 거의 유지한 채 마감했습니다. 바른손이 1,410원, 한국화장품이 9,4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토니모리는 오늘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18%대 오르면서 12,710원에 마감했고요. 애경산업은 예비 입찰이 흥행기류를 보였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9%대 오른 17,21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영화주 보겠습니다. 정부가 총 11조 3천억 원 규모의 소비여력 보강 사업을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에 담은 가운데 오늘 영화주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 쿠폰 780만 장을 공급할 예정인데 1회당 6천 원을 할인해주는 영화 관람권 450만 장을 배포한다고 밝히면서 영화 업계로 관심이 쏠린 겁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바른손 E&A가 상한가에 진입했고 그 상승폭을 거의 유지한 채 590원에 마감했습니다. CJ CGV도 오늘 10%대 오르면서 5,320원에 마감했고요. 영화 배급사인 유와 쇼박스는 각각 7%대, 2%대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콘텐트리 중앙도 오늘 5%대 오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플랫폼 코인베이스 글로벌과 태양광 기업 퍼스트솔라, 전기차 제조사 리비안 오토모티브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암호화폐 플랫폼 코인베이스 글로벌입니다. 기존 목표 주가는 272달러 선이었는데 전거래일에서 하루 만에 주가가 16%대 급등하면서 현재 주가는 295달러 선입니다. 미국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가총액 1위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가 중국계 자본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발행한 USDC를 통해 암호화폐 패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USDC 개발에 참여하고 사업적으로 활용하는 주체인 코인베이스의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코인베이스는 미국 청산기관 노달 클리어와 손잡고 USDC를 파생상품 시장에서 증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또 USDC 결제 시스템 코인베이스 페이먼트는 이미 쇼피파이 같은 쇼핑몰에서 24시간 결제가 가능한데 결제 속도는 0.2초 이내, 수수료는 0.01달러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실생활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직접 구축한 코인베이스의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태양광 기업 퍼스트솔라입니다. 현재 주가는 143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198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최근 미국 상원이 공개한 IRA 수정안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에 주어졌던 세금 감면 혜택은 2026년부터 점점 줄어들고 2028년엔 대부분 사라집니다. 또 중국 같은 외국 기업이 관련돼 있으면 혜택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소식에 미국 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떨어졌는데요. 다만 퍼스트솔라의 경우 미국산 태양광 부품 생산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AMPC 혜택이 오히려 2034년까지 2년 연장되면서 일부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 또 중국 기업과 달리 미국 안에서 자체 생산 체계를 갖춘 퍼스트솔라의 경쟁력은 오히려 부각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번 주가 조정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전기차 제조사 리비안입니다. 현재 주가는 13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15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12억 달러, 영업 손실은 6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차량당 약 2만 2천 달러의 원가를 절감하면서 2분기 연속 매출 총이익은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 공급망 확보를 통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배터리도 2026년까지 재고를 선 확보해서 리스크를 줄였습니다. 다만 전기차 수요 부진과 생산 설비 교체 같은 요인으로 올해 차량 인도 목표치는 기존보다 낮춰진 4만 대에서 4만 6천 대로 조정됐습니다. 리비안은 향후 유럽과 중동을 포함한 해외 수출을 확대해서 북미 중심의 매출 구조를 다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 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야심차게 발표한 로보택시 이제 공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에 대한 투자자들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도 로보택시 사업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예, 테슬라를 비롯한 자율주행 시장 경쟁 상황부터 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이슈들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리서치의 한용희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테슬라 로보택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일에 이제 공개하기로 예정이 됐었고 중간에 약간 이슈가 있었던 점이 텍사스의 이제 민주당 의원이 규제 비비나 안정성 때문에 좀 9월로 미뤄달라라는 얘기까지 들려왔었는데 네. 방금 전에 22일 공개하는 거 확정된 것 같네요. 확정됐습니다. 지금 예. 방금 나온 이슈고요. 그래서 좀 분석을 해드리면은 일단 로보택시 조기 체험 안내를 이제 일부 사용자들한테만 조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메일 보내가지고 참여할 사람 참여해라라는 형식으로 이제 메일을 보냈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 6월 22일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날 이제 되는 거고요. 일정은 좀 변경될 수 있다라고 공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동반 탑승은 본인 외에 한 명만 동반 가능하고 18세 이상. 그다음에 탑승 시간 동안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계속 말했듯이 지금 로보택시는 따로 앱을 설치하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아마 따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앱을 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이 필요하고 이용 시간은 뭐 오전 6시부터 자정 0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22일 날 우리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일요일 날 나와봐야지 알겠지만은 중요한 뭐 데이터가 되는데 어쨌든 행사는 이루어진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많은데 아마존도 뛰어들 거라는 거는 뭐예요? 일단 아마존이 네. 뛰어드는 거는 죽스라는 좀 네모 박스카 같은 게 있습니다. 네. 뭐요? 죽스? 네, 죽스라고 GOOX라고 네, 이름인데 저게 이제 죽스거든요. 네모 박스카 같은 거. 저거를 이제 생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블룸버그에서도 이제 나온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양산 공장을 가동하겠다라는 거고 생산 능력은 이제 연간 10,000대 정도 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로보택시 테슬라랑 경쟁할 수 있을까라는 좀 물음표는 있습니다. 왜 약간 그러냐? 놀이동산에서 볼 법한 느낌인데. 그렇죠. 좀 특이합니다. 앞에 부분은 제가 애 아빠여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타요 느낌도 나고 타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네, 근데 일단 저는 경쟁이 될까라는 물음표가 있는 거는 과연 카메라 비전 기반으로 하는 거는 카메라 모듈은 얼마 안 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예. 근데 라이다는 비싸요, 단가가. 네. 그럼 그렇죠. 저거 라이다 몇 개 붙인다라고 하면은 카메라 모듈의 몇 배 정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웨이모보다 테슬라 생산 단가가 7분의 1 값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싼 거죠. 네. 근데 생산 단가가 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럼 서비스를 웨이모가 $1에 출시를 하면은 테슬라는 그 7분의 1 가격으로 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만약에 5분의 1 가격으로 $0.2에 키로당 $0.2에 받을 거예요.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게임이 될 수 있냐는 거죠. 피 터지는 싸움에서.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제대로 로보택시 하는 업체들 중에 흑자 보는 기업이 없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시장 좀 잡아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용화 예정은 일단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확대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려사항이 결국에 그거죠. 개발 생산 비용이 예상보다 좀 크다라는 거. 예. 그래서 10,000대를 해도 결국 생산하는 게 끝이냐. 저 라이다 달고 하는 거 그럼 비용 어디서 충당할 건데 물론 뭐 아마존 돈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진행할 수도 있는데 손실 계속 나면은 제프 베조스도 좀 혈압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저는 타는 사람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일단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만 기반으로 하게 되고 네. 타업체들은 카메라와 라이다를 함께 타게 됐을 때 네. 느낌적인 느낌으로 라이다도 같이 쓰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괜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안전성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이미 근데 검증이 좀 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표를 아까 보여주신 거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결국에는 로보택시나 자율주행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실주행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엣지 케이스. 그러니까 흔히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엣지 케이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이 엣지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집된 데이터를 보시면 테슬라는 30억 마일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네. 웨이모는 2,200만 마일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버나 리프트는 이걸 제공하지 않았고요. 근데 저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학습을 시킨 거랑 없는 상황에서 학습을 시킨 거는
그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갑자기 뛰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수집된 데이터가 많이 없다라고 하면은 인공지능은 그거는 학습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린이가 뛰어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에지 케이스가 아니다 보면 그걸 드립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에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미 데이터 라벨링은 옛날에 다 마쳤고 그다음에 학습을 다 시킨 상황에서 지금 FSD 뭐 이제 14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영상들을 봤을 때는 웬만한 라이다보다는 잘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그 카메라 모듈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카메라는 우리의 눈과 비슷하다 보니까 역광, 그다음에 비 오는 날, 네. 야간 예. 이게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그런 게 다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다나 비전이나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운영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웨이모하고. 일단 웨이모는 그 차량 보유수가 이제 1,500대 정도 되고 네. 26년까지는 목표 차량 수가 한 2,000대 정도 되는데 테슬라는 이번에 출시하고 나서 실제로 기가 텍사스에서 이거 생산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 살고 계신 이제 유튜버들 드론 영상을 보면은 드론 스파이샷을 보면은 실제로 이게 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공장 밖에서. 예. 그 다음에 조립이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그 주물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네. 다 어디로 붙여지냐? 로보택시로 붙여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저는 지금 오스틴 운영 상황이긴 예. 한데 이 자료가 오늘 나온 겁니다. 근데 오늘? 네, 오늘 나온 건데 사실 텍사스 오스틴은 저게 얼마 전에 등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오스틴에서 우측 바로 아래 보시면 네. 맨 우측 아래 보시면 테슬라 로보택시는 일단 모델 Y로 진행이 네. 되거든요. 예. 근데 첫 번째는 웨이모 아이페이스 재규 아이페이스고 그다음에 죽수 두 번째가 죽수 도요타 하이랜더고요. 그다음에 네. 세 번째가 죽수 그 네모 박스카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가 폭스바겐 그거는 버즈로 진행을 하는 거고 벤 같은 거. 네. 그다음에 그 AV 라이드 같은 경우는 현대가 지금 투자하고 아이오닉. 있죠. 네, 아이오닉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다 라이다는 탑재가 돼 있지만은 테슬라는 워낙 경쟁력이 좀 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가격 예. 경쟁력이 좋다. 네. 사실 제 지인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미국 가서 웨이모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대요? 한 1.5배 비싸긴 한데 네. 일단 냄새 안 나지, 그쵸. 너무 청결하지, 그리고 안전하게 모셔다 주지, 누가 말 거는 사람 없지, 팁 안 줘도 되지 하니까 한 번 타면 웨이모를 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해서 사용 가격까지 좀 더 다운이 된다면 여기는 진짜 빠르게 이 시장을 선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시장 캐파는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영상들 가끔 보시면은 뉴욕의 교통이 굉장히 극심하잖아요. 예. 사람들이 교통체증. 그냥 무단횡단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고 예. 근데 거기서도 사람 태어났을 때 다 대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FSD 13점 지금 버전이 최신 14로 넘어가고는 있지만 그것만 봤을 때도 이미 거의 저는 사람이 핸즈오프 해도 된다. 손 떼고 가도 된다. 그래서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일 수는 있겠는데 그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로보택시가 어쨌건 카메라에 네. 의존하는 거니까 왜 가끔 지금도 자율주행이 2단계, 3단계잖아요. 네. 근데 뭔가 카메라에 뭐가 이물질이 묻으면 갑자기 작동 안 돼가지고 내려가지고 카메라 좀 닦아주고 이래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에 안에 카메라도 또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내부에 카메라도 있고 사실 그 이물질 그 청소하는 것도 다 일인데 테슬라는 예전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은 청소하는 것도 다 로봇이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설계 구조가 로보택시가 네. 버터플라이로 열리잖아요. 네. 위로. 네. 근데 이렇게 열리지 않는 구조가 로봇 청소기가 들어가려면 버터플라이로 열려야 돼요. 아. 이렇게 열리면 안 되고. 네. 그래서 그 설계도 사실 어느 정도는 그 로봇 청소기를 활용하려고 했다라는 내용들이 아. 좀 나오고는 있어요. 아, 그래서 멋있겠네요. 그거- 맥라렌처럼 이렇게 네. 버터플라이. 근데 네. 그걸 봤을 때는 청소도 다 돈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람이 하는 청소랑 로봇이 하는 청소랑 또 비교를 했을 때 운영 비용 그냥 생산 단가 말고 운영 비용으로 봤을 때 비교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비교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갖고는 있습니다. 저 앵커님이 그 카메라 이물질 네. 질문할 때 저 네. 속으로 감탄했거든요. 왜요?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했는데 아니, 해결책이 너무 간단해서 네. 약간 민망하긴 합니다. 아니 왜냐면 의도치 않게 새똥 맞고 하면은 그러게요. 옆차에서 뭐 이물질 튀고 하면은 네. 그게 어디 묻었는지 모르거든요. 그쵸, 그쵸. 예. 근데 아. 그게 다 어쨌건 다 된다고 하니까. 네. 예, 청소용 완전 로봇으로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저도 네. 한번 여쭤봤고 테슬라 관련해서는 ESS 쪽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 특히 일본 쪽에 그 가상 발전소 쪽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던데 이거는 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VPP라고 해서 버추얼 파워 플랜트이기는 한데요. 이게 일본에서 좀 전국적인 확대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테슬라의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원래 VPP는 미국에서 하는 게 미국 텍사스에서 예전에 이제 한파가 왔을 때 한번 정전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VPP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는 있는데 이게 뭐냐면 테슬라 파워월이 가정에 설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테슬라는 솔라도 하잖아요. 태양광. 예. 솔라 위에서 태양광으로 쬐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면은 저장을 어디다 해야 되냐. ESS. ESS에 해야 되는데 그 가정집에 수십억짜리 ESS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형화로 된 게 이제 파워월이라는 거죠. 그게 작동이 며칠간은 될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또 테슬라 차량은 또 그 전기차기 때문에 또 여기 안에 있는 저장을 또 뺏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피크 시간대는 전기를 팔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네,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네, 전기 필요해? 근데 대신 고단가에 팔게.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여름철에 전기비 비싸고, 네. 그다음에 전력 많을 때 피크 수요 때는 비싸고 아닐 땐 좀 싸고 그런 예. 거랑 비슷하다 보니까 사실 VPP를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는 참여자들은 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VPP의 좀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테슬라는 앞으로 조금 성장 모멘텀이 더해질 수 있다. 네. 이런 결론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 한참 기업 탐방하느라 바쁘잖아요. 네, 요즘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뭐 네. 화장품 엄청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스킨 부스터 주목받는다고 하는데 네. 관련해서 리포트도 하나 냈다고요. 네, 어제 저희가 스킨 부스터 쪽 산업 보고서를 좀 발간을 했는데 스킨 부스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네. 그러니까 스킨 부스터는 말 그대로 피부과 가서 주사 맞는 겁니다. 근데 이걸 원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저도 스킨 부스터 맞긴 하거든요. 네네. 피부과 가가지고. 네. 아, 진짜요? 네, 리쥬란 맞습니다. 리쥬. 앵커님은 관심 없으세요? 리쥬란이나. 아니요, 리쥬란 말 저 1년에 한 번 그냥 센 거 해요. 센 거. 아, 네. 1년에 한 번. 아프잖아요. 근데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재구매율이 높은 거거든요. 예. 근데 보건복지부 2024년 방한 외국인들 조사를 했을 때 117만 명 들어왔습니다. 근데 YOY 기준으로 93%가 성장을 했는데 이 중에 56%가 왜 방문을 했느냐? 피부과 진료 목적. 그쵸. 그럼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지금 스킨 부스터는 말 그대로 스킨에 부스터를 준다라는 건데 피부의 수분과 영양을 직접 공급하는 시술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 피부는 딱 세 가지로 나뉘어요. 표피, 진피, 그다음에 피하 지방 네. 이렇게 세 층으로 나뉘는데 스킨 부스터는 어디 쪽에 타겟을 하느냐? 진피 쪽에 타겟을 합니다. 예. 근데 진피 쪽에 타겟을 하는데 진피는 크게 이제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의 기질이 있습니다. 이걸 ECM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 ECM은 세포 그 공간을 채우는 바탕질 세포인데 이게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 진피의 대표적인 세포가 섬유화 세포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섬유화 세포는 ECM 내에서 콜라겐 한번 들어봤죠? 족발 먹을 때 콜라겐 네네. 그거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이것을 생성해가지고 구조랑 탄력을 유지합니다. 네. 그래서 스킨 부스터 맞으신 분들은 아, 피부가 물광처럼 됐다. 아니 이런 그래서 신분들이 왜 그 많죠. 뉴트리에서 먹는 콜라겐 해갖고 한참 인기 끌었잖아요. 네. 근데 콜라겐은 먹는 것보다는 저렇게 하는 게 더 네. 효과적이라고. 그래서 노화는 보통 어디서 나오냐? 진피에서 나옵니다. 노화는. 그래서 이때 스킨 부스터가 직접적으로 진피 쪽에 영양 성분을 주입을 해주는 거죠. 예. 그럼 노화 속도가 좀 늦춰진다라는 거. 아. 그래서 스킨 부스터를 맞으면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맞으면 너 관리했구나 이런 게 되는 겁니다. 뭔가 미세 바늘로 주입하는 건가요? 네. 근데 이게 스킨 부스터는 상당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렇죠. 여기 진피층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그 액체를 넣기 때문에 네. 아픕니다. 굉장히. 아. 근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느냐?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때문이죠. 그래서 스킨 부스터는 오리지널 뭐 이제 제품이 파마리서치죠. 파마리서치의 그쵸. 예. 리쥬란이 2019년도부터 2024년에 빠르게 성장했는데 주가가 1년 반 동안 5배 성장을 했잖아요. 맞아요. 물론 최근에 이제 분할 때문에 조금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K뷰티는 이제 방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 중국인 무비자 단체 관광객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부각을 한번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선생님 뭘 맞아야 됩니까? 그 이제 피부과에 한번 가시면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영농 앵커도 피부 좋은 걸로 봤을 때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게 이게 다 메이크업을 엄청 두껍게 해서 그런 거지 피부는 안 좋은데 이거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러니까 K-뷰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고 사실 이게 한 번만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맞아줘야 되는 거죠. 3개월에서 주기적으로. 6개월 동안 계속 맞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관광객이 한 번 오더라도 네. 다음에 또 관리를 받으러 오게 되고 하다 보니 매출에 대한 어떤 성장률이나 지속성이 이어질 텐데 좀 문득 요즘 이슈와 하나 접목해서 여쭤보자면 물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그때 당시에 의료 미용 쪽으로 꽤 돈이 많이 갔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마스크 쓰고 다녔었으니까 더 유리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K 미용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수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난번에 그 코로나 때 미용 의료로 간 것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거는 제가 추측할 수 없는 부분들. 왜냐면 그거는 앞으로 그냥 근거 없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예. 사실 이거는 조금은 답변이 너무 어렵는데 사실 과거랑 비슷하다라고 하면 뭐 일부 수혜는 받을 수 있겠죠. 왜냐 돈이 좀 생겼으니까 다시 나도 피부과 가볼까? 레이저 제모라도 해볼까? 이런 수혜는 있는데 사실 직접적인 수혜는 저는 외국인 쪽이지 않을까. 그래서 네. 최근에 피부과 가보시면 뭐 알리페이라든지 이런 중국어들이 중국인들, 굉장히 맞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7월 달에 무비자 단체 관광객이 더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또 그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이후 뭔가 좀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더 좀 대두되고 있는데 실제로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주목하고 있는 기업 있으시다면서요? 저희가 6월 10일 날 이게 NDR을 진행을 했는데 논딜 로드쇼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기업들이 와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를 네.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니언스라는 기업을 NDR을 한번 좀 했었습니다. 지니언스. 네, 그 저희가 NDR을 진행했는데 상당히 좀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AI로 인해 가지고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AI 등장과 더불어 가지고 최근에 이제 딥시크 사태라는 게 좀 있었잖아요. 네, 네. 딥시크 같은 저비용 AI 확산은 결국엔 뭘 유발했느냐? 새로운 공격 방식을 좀 가능케 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에서. 그다음에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도 계속 어떤 게 대두되고 있느냐? 사이버 공격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이스라엘이 자꾸 아이언돔, 에로우2, 에로우3 같은 걸로 우리가 쏘는 미사일을 요격하다 보니까 야, 쟤네 시스템 들어가가지고 무방비하게 시켜버려. 이런 것들이 계속 주목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보안 총괄자, 회사의 보안 총괄자들이 있거든요. CISO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게 향후에 10년 동안 보안 예산을 얼마나 늘릴래? 라고 물어봤더니 25%가 50% 넘게 예산을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이버 보안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9에서 14% 정도 성장을 합니다. 한화 약 800조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근데 저희가 NDR을 한 지니언스는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NAC, EDR, 제로 트러스트 이렇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 NAC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 공항에 있는 검색대라고 보시면 돼요. 검색대는 내가 짐을 다 풀고 나서 내 짐에 뭐 있는지를 다 검사받잖아요. 네. 그러면 NAC 네트워크에 접속하려는 장비는 제가 SBS 비즈 직원이에요. 근데 제 장비 이 노트북이 있어요. 근데 이 노트북으로 이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려고 하면은 사용자 식별을 하고 인증을 하고 그러니까 통과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공항 검색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장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캐시카우 사업. 근데 이제 EDR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PC나 단말 등에 발생하는 악성 코드를 실시간으로 감시를 합니다. 요즘에 악성 코드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바이러스 잠복기처럼 이렇게 숨어 있다가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 어딜 들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발견해 이게 어디서 터졌는지도 몰라요. 이번 사태도 약간 그런 그쵸. 성격이었잖아요. 그런 성격이 많은데 그래서 이 EDR은 향후의 캐시카우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하드웨어 납품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그 커스터마이징도 없기 때문에 EDR 시장 규모가 저렇게 커지는 만큼 레버리지 수요는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2026년 이제 국정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공식화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아무도 믿지 않고 지속적으로 검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까지 됐을 때는 저희가 지니언스 굉장히 AI 보안 쪽에서는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근데 이 기업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네. 보안, 사이버 보안인데 2005년 설립 이후에 20년 동안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좀 설립 이후 계속해서 흑자요? 네,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서 사실 이익도 나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NDR을 했을 때 흥미있는 기업이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하나 더 짧게 여쭤봐야 되는 네. 게 그 예전에 한참 요즘에 또 핫한 게 또 비만 치료제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예전에 오전에 머니쇼에 나와서 제가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 기업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 있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때 D&D 파마텍 말씀 주셨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또 기업 다녀오셨죠? 네, 저희가 그 대표이사 인터뷰도 했습니다. 가장 좀 네. 빠르게 했는데 원래 6월 16일 날 D&D 파마텍이 DD01이라는 물질을 임상 2상 데이터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때 발표 임상 데이터가 너무 좋았어요.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종가 기준으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빠르게 이제 D&D 파마텍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슬기 대표를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IR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진행이 됐는데 저는 이게 그 간 지방에 이 메시 치료제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근데 중요하게 보면은 이게 지방간 같은 경우는 고도 비만과 같이 옵니다. 그래서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은 지방간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병원 가면 뭐부터 해야 되냐? 살 빼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보통 지방간 치료제에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FGF21이랑 글루카곤 GLP-1 계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FGF에서 가장 빠른 거는 얼마 전에 사간 거는 보스턴 파마슈티컬이 물질을 사간 GSK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에 사갔냐? 20억 불에 사갔습니다. 업프론트 금액, 그 계약 금액만 12억 달러, 나머지 마일스톤으로 8억 불 정도. 근데 이 데이터랑 D&D 파마텍 데이터랑 비교를 했는데 D&D 파마텍 데이터가 더 좋습니다. 12주 데이터가. 그래서 이게 체중 감소와 메시 치료제로서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기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빅파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네네. 왜냐? 또 트렌드가 맞잖아요. 비만 치료제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시 치료제에서는 딱 글로벌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마드리갈 제품. 근데 이건 TBH 쪽이거든요. 너무 용어가 모르는 게 많아 지금. 좀 갑상선 호르몬으로 하는 겁니다. 메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네. 이제 48주 데이터는 이번 연도 투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D&D 파마텍 끝나고 나서 내년 상반기쯤에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48주 데이터 끝나고 나서 섬유화랑 이 메시 개선이 됐을 때는 FDA 허가 요건이 된다라는 거죠. 섬유라면 간섬유. 네, 간 섬유화. 왜냐면은 메시는 네, 그게 간 섬유화에 대한 내용들이긴 한데 이 메시 치료라고 해가지고 간이 계속 섬유화가 되고 네. 좀 그러면 이제 딱딱해지는, 간경화잖아요. 네,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간암까지 갈 수도 네, 있는 그렇죠. 거고. 그럼 간 메시는 이제 생존의 문제죠.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섬유화가 빨리 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경쟁사 데이터를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조금 짧게 설명드릴게요.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경쟁사 물질들은 거의 다 24주, 36주, 48주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D&D 파마텍 12주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간 섬유화를 억제시킨다는 거죠. 그 간 지방간 지방간, 30% 이상 개선된 사람들이 개선된 몇 명이냐. 예. 이게 75% 정도 나왔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임상 프로토콜 준수한 환자들은 85% 나왔습니다. 근데 보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75% 나왔다 쳐도 다른 경쟁사 24주 데이터, 36주 데이터, 48주 데이터보다 좋게 나온 것도 있고 비슷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빠른 지방간 해소가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48주 데이터만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기업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20주 연속 상승 그리고 6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까지 기록했는데요. 과연 이 흐름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예, 사실 부동산 시장이야 언제나 뜨거운 이슈였는데 그래서 오늘은 서울 집값의 상승세를 중심으로 해서 내 집 마련 전략과 또 잠재된 리스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앞에서 오프닝 멘트로 해줬지만 아파트값,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20주 연속이다. 뭐 서울은 6년 9개월 만에 서울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더라. 근데 희한하게 대선 이후에 이런 뉴스를 더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실제 부동산 상황이 좀 어떤지. 네, 말씀하신 것처럼 6월 2주, 3주 넘어오면서 주간 단위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공식적으로 많이 보는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보면 6월 셋째 주에 서울이 전주 대비 0.36% 오른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예. 계속해서 상승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1분기에는 아무래도 강남권의 좀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제 좀 집중이 되고 상대적으로 그 외 지역들은 좀 잠잠한 모습이었는데 강남권이 상반기 누적으로 좀 가격이 많이 들썩이다 보니까 뭐 소위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처럼 그 다음에 이제 좀 주목을 받는 부도심 지역들 아파트라던가 뭐 강동이나 동작, 영등포처럼 한강 주변에서 그래도 신축 아파트를 좀 구하실 수 있는 곳들에서는 거래도 늘고 가격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노원이라던가 이렇게 좀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그동안은 가격이 좀 정체돼 있는 듯 보였는데 강남이 오른다고 하니까 이 지역에서도 문의도 좀 늘고 가격이 이전에 거래 신고됐던 실거래가보다는 동평형에서 좀 오른 거래로 신고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후에 가격이 좀 더 오를까 걱정하시는 그런 불안 심리도 조금은 확대될 우려가 커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가격 오름세도 강남권에서 시작해서 점점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만 분명 지금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정책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뭐 투자 검토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추가적으로 세금 규제를 더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기는 하는데 네. 일단 상반기부터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좀 선행적으로 먼저 움직인 데는 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일단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뭔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안정화 대책이라든가 활성화 부양책이 나오면 연초보다는 국내 상황 또 글로벌 수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 라는 전반적인 긍정적인 전망도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직접적으로는 지금 추경 규모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확대 재정 이 되면서 아무래도 시중에 자금들이 좀 더 많이 흐르게 되면 국내 최근의 여건상은 아파트나 내 집 마련 투자 뭐 이런 것으로 자금이 더 흘러 들어가지 않겠냐. 그러면 과거에 이제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몇 차례 이제 상승을 보셨던 것처럼 오를 거다라는 예측들이 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미 1분기에 토어제 같은 이슈를 겪으면서 이미 고가 시장의 투자 수요나 자금이 대기 중이라던 것이 좀 보여지기도 했고 주담대 금리 하단이 조금 내려가거나 이러면 대출을 이용해서 주택 투자를 하시려는 30대 수요자들 진입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책만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추가 상승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요소들이 상반기에 서울시장에서는 좀 복합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 경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테고 맞아요. 심리적인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더 불안감도 있을 텐데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규제 봤을 때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도 규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규제 있기 전에 어서 좀 할까라는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규제가 시행되면 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요? 네, 실제로 주담대 대출 잔액이 지금 4월, 5월 계속해서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잖아요. 시중 5대 은행 통계로 봤을 때는 주담대 신규 대출만 5월 기준에는 4.2조가 늘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1분기부터 서울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것이 실제로 계속해서 이제 계약 잔금 치르시면서 주담대 잔고로 집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보여지듯이 실제로 이제 좀 거래가 상반기에 많이 늘어난 상황이
상황이고 1분기에는 토어제 이슈 때문에 오히려 좀 촉발됐다는 분석이 있었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2분기에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넘어가면서 대출 액수가 더 줄어들까 봐 좀 빨리 대출을 알아보고 움직이려는 수요자들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은행권 창구 중심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고 실제로 그런 분석들이 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거래에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보면 2분기까지 그런 규제를 좀 피하고자 하는 선행적인 움직임들이 좀 더 폭발적으로 모였다라는 분석들이 있고 그렇다면 7월 1일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런 거래 움직임은 어쨌든 일시적으로 다시 조금 둔화되거나 거래가 감소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난 9월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됐을 때를 조금 돌아보시면 직전 2분기에 서울이 6월, 7월, 8월 거래량이 7월에는 거의 9천 건 이상 넘어서면서 굉장히 또 가격이 고점을 찍으면서 막 시장이 불안해서 들썩들썩이다가 9월부터는 확실히 DSR 영향으로 거래가 확 줄어들면서 상승세도 좀 주춤하는 양상들이 4분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7월부터 3분기에도 3분기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워낙 단기간 좀 급격하게 오르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고 해서 규제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거래 감소나 가격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영향들이 2단계 때와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하면 항상 나오는 문제가 이제 양극화 얘기예요. 뭐 지금 서울과 비서울 간의 그런 지역 편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지금 양극화 상황은 어때요? 과거보다 지금 더 심한가요? 어떤가요? 단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서울 안에서도 먼저 이렇게 좀 투자 수요나 여유 자금이 쏠리는 고가 시장 그리고 서울 강남권 이런 지역이 먼저 움직이고 상대적으로 일반 좀 중저가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지역들은 뭐 1분기까지도 거의 회복 움직임이 없다던가 이런 온도차가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거든요. 전국 시장으로 놓고 보자면 4월, 5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지수 변동률로 봤을 때 서울만 신축 아파트랑 재건축 지분 거래 중심으로 단독적으로 굉장히 좀 과열돼 있는 양상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행정 수도 이슈에 있었던 세종이나 뭐 지역 기반의 수요자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울산이나 이런 지역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세에서 머물러 있는 곳들이 많아서 지방과 수도권 특히 서울하고의 이런 온도차도 굉장히 극심하고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처럼 여러 가지 또 제도 변화라던가 새로운 정책이라던가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좀 더 기존의 뭐 뚜렷한 투자 수익성을 보여줬고 수요자들이 계속 몰리는 지역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좀 투자 안정성을 따라서 자금이나 수요자들이 몰리는 상황들이 더 연출이 되고 있기도 해서 결과론적으로 가격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역전세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불안감도 높아지고 특히 서울 외곽 빌라를 중심으로 이런 역전세 사례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뉴스들도 봤는데 사실 이게 세입자에게도 불안하기도 할 뿐더러 이게 또다시 아파트 매매를 유도하는 하나의 좀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서울의 전세 시장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유형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이 워낙 서울 쪽에서 다시 오르다 보니까 매매 집값 거래 가격보다는 덜하지만 전세 가격도 꾸준히 오름세기는 합니다. 근데 지적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제 비아파트 유형들이 최근까지도 최근 있었던 전세 사기 이제 후속 대응들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전세 거래를 좀 꺼리시는 수요자분들이 있고 해서 실제로 전세 계약 거래 가격들은 한 2년 전에 실제 거래하셨던 것들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는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 것이고요. 여기에는 또 전세 보증보험이 최근에 좀 강화가 되는 바람에 보증 액수가 좀 줄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전세 시세가 조금 눌리는 데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나 이런 것들을 좀 임차 운영하고 있는 소유자나 혹은 거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실질적으로는 전세에서 역전세 사례가 나온다고 해서 세입자분들이 전세 금액이 그래서 저렴해져서 좀 살기가 좀 편해졌냐 이렇게 보자면 오히려 전세 가격은 통계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 반전세나 월세는
사례적으로도 좀 늘고 가격도 오르면서 체감하고 있는 주거비용 감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분석들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세 같은 불안정한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유발시키는 전세 사기 후속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전세 회피 때문에 월세나 반전세가 좀 더 선호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세입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지원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들도 이후에 부동산 안정 대책이 나오면서는 좀 필요한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 게 금리 생각해야 되죠. 뭐 정부 규제 생각해야 되죠. 아니면 또 이게 내 집 마련이 단순히 실수 목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투자 오르는 게 좋으니까요. 네, 투자 차원에서 앞으로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마음이 더 급해지고 조금 더 하락할 것 같으면 조금 여유 있게 보게 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어떤 거를 좀 고려해야 될까요?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네네. 일단 전체적으로는 7월에 대출 규제 상황으로 좀 서울이 진정되는지 살펴보는 와중에 정부가 최근에 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시장 안정 대책이나 좀 중장기 공급 확대 방안 이런 것들이 조만간 나올 거다라고 예측들을 하고 계셔서 사실은 단기 영향력이 그렇게 직접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공급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늘어서 좀 기다려도 될 것인지 이런 걸 판단하실 수 있는 정부의 공급 계획이나 공급 방안들이 3분기 중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시는 약간의 시간적인 배려, 배치가 좀 필요하시지 않나 싶고요. 만약에 이제 3분기에 좀 실거주 공간이 필요해서 주택 마련을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아까 지적하신 금리 문제뿐만 아니라 대출이 원하는 만큼 지금 받으실 수 있는지 대출 창구가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살펴보시고 시기적으로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다만 가격적으로는 서울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 6월 현재까지 워낙 매물 호가도 계속 오르고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7월에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조금 가격 상승세가 좀 진정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조금 가늠 저울질을 하시면서 시기를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금리 부분에서는 저희가 기준금리를 하느니 5월 말에 내렸고 하반기에 크게는 2차례까지도 내릴 수 있는 이런 열어둔 발언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미 연준도 계속 동결을 하고 있고 인하 속도가 좀 늦춰지고 있기도 하고 실제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차주분들이 받으시는 실질 주담대 금리는 그렇게 빠르게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금융이자 비용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나 실질적인 주담대 금리 인하까지 조금 시기를 길게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시장이 굉장히 강했고 또 다음 주도 기대가 되는데 일단 미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보합권 예상되고 대외적인 여러 가지 리스크 시장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예, 그런데 참 이게 숫자가 뭐라고 코스피가 3,000을 찍으니까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클로징은 뭐 시장이 이랬다 저랬다 안 하고 그냥 기분 좋게 주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증시 전망 리포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면 되고요. 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예, 머니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